이번 주 총 금액은 76만 5,480원입니다.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걸. 안녕하세요.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걸 어김없이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벌써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컨셉이 뭐죠? 그 추석을 앞두고 덩기덕쿵더러러 컨셉입니다. 흥겹게 시작을 했군요.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걸. 저희가 진짜 뜨거운 여름에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서사를 시작했는데 벌써 럭키 세븐 7번째 진짜 시간을 깜짝 놀랐어요. 녹음을 하고 있네요, 저희가. 처음에는 한 4번만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은 10번까지 연장이 됐어요. 지금 저희 마음은 그래도 10번은 해봐야지. 저는 이거 뭐 100번도 200번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가요? 저는 이선아 PD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리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임광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태욱입니다. 네, 리온 대표님 이번 네. 주에 돈 많이 쓰셨네요. 76만 5,480원, 총 33권. 그 저희 지난번에는 54만 7,900원이었거든요. 네. 돈을 버신 것 같아. 8월에 신발 많이 빠졌나 봐요. 어떻게 좀 저희 매출이 나왔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웬만하면 책 그 얼마 썼는지 계산을 안 해보려는 이유가 이런 걸 보면 저도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깜짝 놀라면서 내가 이렇게 지출을 많이 했나 이러게 돼서 웬만하면 계산을 안 하는데 이때 권수가 많지 않은 거 보면 확실히 권당 가격이 높은 걸 많이 샀나 봐요. 그러니까요. 단가가 비쌌나 보다. 네. 그 카드 명세서 보면은 죄다 막 인터넷 서점이 찍혀 있고 막 이러겠네요. 아니 안 보세요 아예? 거의 인터넷 서점 찍혀 있고 계속 선결제예요. 한 달치 보기 두려워서 한 일주일쯤 지나면 선결제하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네. 자, 이번 주에 리온 대표가 사신 책들 중에서 저희가 11권 선별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광현 PD가 멋진 목소리로 11권 소개해 주세요. 네, 총 33권 중 11권 선별했습니다. 엘리 스미스의 겨울, 로이스 로리의 기억 전달자, 리베카 긱스의 고래가 가는 곳, 아네테 멜레세의 키오스크, 장 프랑스와 마르미용의 바보의 세계, 한스 올리히 오브리스트의 Ways of Curating, 최열의 추사 김정희 평전, 케이트 도피락의 천천히 천천히, 메릴린 체이스의 루스 아사와, 이기진의 우주 말고 파리로 간 물리학자, 그리고 코리나 루켄의 아름다운 실수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첫 번째로 다뤄볼 책은 영국 냄새가 물씬 풍기는 소설입니다. 엘리 스미스의 겨울. 민음사에서 나왔고요. 이예원님이 번역을 하셨네요. 자, 엘리 스미스라는 작가는 1962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고요. 현재 영국 문단과 언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작가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는 작가입니다. 그렇죠. 예. 저는 안 읽어봤는데 호텔월드, 우연한 방문객 이런 대표작이 있고 영국의 저명한 문학상도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2017년부터 이 작가가 계절 4부작을 연이어 출간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겨울은 그 계절 4부작 중에 두 번째 소설이에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는 가을과 겨울만 번역이 됐고 이제 이 작가께서 2017년의 가을, 2018년의 겨울, 2019년의 봄, 그리고 2020년 여름을 완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가을과 겨울만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리온 대표님, 저는 이 책 재밌게 읽었거든요. 네네. 일단은 이 책 왜 선택했는지부터 좀 여쭤볼까요? 우선은 작가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선택을 했고 영국에서는 이미 이제 이 시리즈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인스타그램에 이제 외국 분들이 올리는 걸 여러 번 봐서 사실 가을 괜찮긴 했는데 가을 읽고 그다지 막 겨울에 대한 기대감이 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광고 문구들이 현 시대를 알려면 이 책을 안 읽으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해서 구매를 하게 됐죠. 가을은 좀 별로였나 보다. 근데 겨울을 읽고 나니까 가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진짜요? 결과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굉장히 맞습니다. 좋은 책인데 읽는 동안에 막 흥미를 끌거나 우와 재밌다 이게 아니라서 읽는 동안 이게 뭐지? 약간 이런 감정들이 겨울이 더 강했어요. 겨울이 가을에 네. 대해. 그러니까 저도 이 책 좀 진입장벽이 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딱 읽기 시작했을 때 약간의 당혹감? 그래도 내가 이거를 극복해야지라고 참아내고 계속 읽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빠져들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 호흡으로 읽었던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끊어서 읽게 되는 책이고 이게 뭐 어떤 강렬한 플롯이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줄거리는 굉장히 간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생각할 거리를 계속 던져줘서 중간에 멈추고 그거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게 되고 또 이어서 읽게 된 책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강현 PD는 서점 다녀오셨나요? 이 책 좀 보셨어요? 어떻게? 아, 네, 봤습니다. 또 평대 위에 이렇게 또 멋있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쵸. 신간 소설이라고. 그래서 앞부분이라도 봐야겠다 했는데 일단 저도 되게 두근두근은 했어요. 웃어. 아니, 왜냐면은 그러니까 소설 시작하기 전에 무슨 컨셉인지는 모르겠는데 겨울에 대한 이런저런 옛날 사람들의 뭐 찰스 디킨슨의 어떤 코트 따놓고 또 누구의 코트 따놓고 이렇게 한 5문장 정도 코트 따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서정적이 느낌 있는데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탁 피는데 뭔가 갑자기 계속 죽었대요. 거기서부터 살짝 쎄했는데 쎄했어. 네, 살짝 쎄했는데 드디어 뭔가 플롯이 시작되는구나. 이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앞에서 계속 죽었다 그러고 유령은 살았어 하지만 이러더니 갑자기 몸에서 분리된 목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바로 그냥 내 시간은 소중하니까 하고 덮었죠. 이게 뭐지 싶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설이지? 근데 저는 오히려 다 읽고 난 다음에 광현 PD님이 다 읽은 소감이 너무 궁금해서 이 책을 꼭 빌려드리고 가야겠다 생각. 나도 그 생각했는데 태욱이랑 정말요? 광현이한테 꼭 읽혀야겠다는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태욱 PD랑 광현 PD가 아직 이 소설을 못 읽었기 때문에 제가 소설의 설정이랑 캐릭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배경은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영국의 크리스마스 시즌이고요. 4명의 주인공이 이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먼저 그 아까 몸통 없는 유령을 본 주인공 소피아. 소피아는 나름 비즈니스우먼으로 성공을 거둔 중년 여성이에요. 그리고 런던에서 사는 게 아니고 콘월이라는 어떤 지역에 대저택을 사가지고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 유령 이야기를 한 것처럼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부터 자꾸 그 어린아이의 머리만 둥둥 떠다니는 유령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대저택 안에서요? 네. 오. 자기 집에서. 근데 그 위협적이진 않고 굉장히 다정하고 뭔가 순수한 모습으로 유령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 눈이 좀 이상한가? 해가지고 안경사를 찾아갔지만 그 안경사가 당신은 나이가 많은데도 참 시력이 좋네요. 뭐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난 정말 이상한가? 뭐 이러고 있고 이 소피아의 아들이 있는데 이름은 아선데 애칭으로 아트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술 아트 맞거든요. 아트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 여자친구 샬럿을 데리고 엄마 집에 방문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샬럿이랑 싸우고 헤어져요. 그럼 보통 우리는 그냥 엄마랑 친하면 엄마 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못 갈 것 같아요 하잖아요. 네. 근데 엄마 소피아랑 이 아트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이 사실을 엄마한테 숨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아트가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거든요. 네. 그 여자의 이름은 럭스예요. 럭스. 기억하세요? 네. 럭스한테 뭔가 이렇게 묘한 끌림을 느끼고 럭스한테 제안을 해요. 내가 1,000파운드를 줄 테니까 커널에 있는 우리 엄마 집에 가서 샬럿인 척을 좀 해줄래? 야, 1,000파운드요? 네. 부자네. 1,000파운드. 그러니까 한 3박 4일 일정이었을까요? 네. 그게 대충? 네. 고급 알바인데? 럭스는 그거를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소피아의 집에 방문을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한 명이 더 부족하죠. 이렇게 3명인데 네. 또 다른 주인공은 누구냐면 아이리스라고 네. 소피아의 친언니예요. 근데 이 소피아는 아이리스랑 거의 몇 년 동안 이야기를 안 했고 진짜 여러 면에서 두 사람은 되게 정반대의 캐릭터거든요. 근데 왜 이 아이리스를 부르게 되냐면 네. 소피아의 집에 이제 이 아들이랑 럭스가 가보니까 소피아가 유령을 봐서 그런가 몸 상태도 안 좋고 약간 역시 반쯤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OS를 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트가 이모인 아이리스를 호출을 하는 거죠. 오. 그래서
이제 이 집에 와가지고 이 네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아무 사건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게 다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과거를 회상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런 이야기가 쫙 펼쳐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 영화로 치면 그냥 한 군데 공간에서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만들어지는 그런 류의 방식인가요? 처음부터 좀? 끝까지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메인 네. 메인 공간은 그 코너리는 대저택. 네. 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네. 읽지는 않으셨지만 네. 딱 줄거리를 듣고 캐릭터를 들었을 때 어떤 인물에 좀 마음이 가세요? 럭스, 아트, 소피아, 그리고 아이리스. 일단은 책을 읽은 우리 리온 대표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캐릭터를 보면 사실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는 의외다. 그래서 읽으면서 진도가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나마 넷이 다 등장하고 이제 뭐 과거도 회상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면서부터 읽을만 했는데 그 전까지는 일단 소피아가 한참 나오잖아요. 네. 너무 마음에도 안 들고 이분 가지고 무슨 얘기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깐깐해 막 그쵸? 네. 그리고 그게 그렇구나. 수십 장에 지나가도록 계속 그분의 얘기가 나와서 여태까지 재미없으면 이 책은 재미없는 책 아닐까? 보통 재밌는 책은 재밌는지 몰라도 안 놓게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좀 그렇게 되죠 이 책이. 네. 초반엔. 그 저는 사실 저만 그런 줄 알았다가 선아 PD님도 그랬다고 해서 어. 약간 안도가 되는데 처음에는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소피아도 마음에 안 들었고 그다음에 등장하는 게 네, 아들 낳았는데 아들도 별로고 그 럭스. 예, 연기할 그 데려오는 그 여자도 좀 독특하고 이모도 좀 피곤하잖아요. 만만치 언니, 않은 스타일이죠 이모. 모든 게 다 피곤하고 그게 다 읽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다 현실에 있을 법한 인물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이제 잘 알잖아요. 나이가 있어서 그 어떤 한 면만 보고 미화시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별로 그렇게 큰 애정이 안 생겼던 것 같아요. 좀 미화되고 그래야지 좀 같이 애정도 생기고 어떤 감정도 생기고 이럴 텐데 굉장히 현실적인 인물들이었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네거티브한 면들이 자꾸 느껴져요. 인물들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별로 등장인물에 대한 애정은 없었고 네. 그래도 다 읽고 나서 차라리 럭스가 차라리 가장 이해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모두 조금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그 집안 사람들은 좀 힘든 스타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럭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럭스는 영국 사람이 아니고 크로아티아에서 이제 이민을 온 사람이고 네. 그녀의 가족이 이제 크로아티아에 내전이 있었잖아요. 네. 그 내전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일단 캐나다로 가요. 그래서 럭스는 캐나다에서 성장을 하는데 도서관에서 우연히 셰익스피어의 고서를 발견하거든요. 그러면서 영국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으로 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학생인데 돈이 없기 때문에 학업을 끝까지 마치지 못합니다. 미스테리한 인물이죠. 근데 럭스도 제일 좀 매력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상에 가까운 우리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정상에 가까운 인물로 나오는데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이거는 나만의 발견이라고 해야 되나? 이 작가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 언제 느꼈냐면 이 이름을 부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상당히 공을 들였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게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뭐 그래서 시력, 그다음에 뭐 유령이 보인다. 근데 아이리스가 영어로는 홍채거든요. 아, 그래요? 언니의 이름이 홍채, 아이리스고 럭스는 우리가 대충 유추할 수 있다. 뭐 럭셔리의 그런 럭스? 빛? 빛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트. 원래는 아스인데 아트잖아요. 근데 이 예술이라는 이름도 이제 소설의 뒷부분에 나가면은 뭔가 조각들이 꿰맞춰지면서 이래서 엄마인 소피아가 아들한테 아트라는 애칭을 줬구나라고 좀 추측을 할 수 있게 하는 엄마의 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소피아는 우리가 필로소피 할 때 뭐 약간 지혜를 상징하나 했는데 이 아이리스 언니가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를 너는 필로야 필로. 그 소피아의 필로. 근데 그 필로가 뭐냐면 영어로 그 제빵용 생지래요. 얇디 얇은 페스틸 있죠. 그러니까 그 여동생의 연약함, 정신적으로
뭔가 단단하지 못한 거를 상징을 하는 단어로 필로를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 가지 예만 봐도 이 작가가 진짜 대가의 솜씨구나. 그러니까 뭐 하나 허투루 하는 법이 맞아요. 없구나라는 네. 거를 느끼게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혼자 이거 발견하고 좋아했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의 이제 그 코드 수수께끼 진짜일 것 같은-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일단 책의 표지가 예뻐요. 그렇죠. 표지하기 왜 안 하나 어. 했다. 자, 아니 그러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거 되게 유명한 작가의 아. 작품이에요. 누구죠? 그랜마 모제스라고. 네. 오, 여기서 그림책도 가져오셨네, 역시. 나 이분 태웅이가 아는데? 좋아할 것 같아서. 아. 저 이분 알아요. 유명하니까. 성함을 잘 몰랐는데. 나름 뭐 나이브 화풍이라고 그래요. 네. 이런 화풍을. 맞아요. 이분이 진짜 뒤늦게 작가로 음. 데뷔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70대 뭐 70대, 그때쯤에 그림을 80대? 그리기 시작해서 저 이거 엽서도 제가 아마 한 장 정도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너무 아주 예쁜 유명한 것 같아요. 네. 그 표지를 그 작가님이 하셨어요. 그랜마 모제스가. 어, 어떻게 표지만 보면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좀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태국 PD? 누구한테요? 스스로에게 스스로에게? 스스로에게 제 스스로에게 책을 선물하진 않습니다. 아니 왜 책의 물성도 되게 중요하고 요즘에는 네. 표지가 예쁜 책을 선물하면 음. 좀 상대방의 기분 좋아하잖아요. 물론 약간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네. 책 선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죄송합니다. 얘기했는데 근데 상당히 책 표지가 되게 예쁘고 예쁘죠. 근데 이제 예뻐서 샀는데 내용을 보고 난해해서 실망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두 분이 이야기 설명을 나누시는 걸 보니까 좀 읽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빌려드릴까요? 바로 저한테 반납하는 태욱 PD. 저희 태욱 PD 국문학도시랍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애초에 이 책을 소개하는 첫 문장이 그거였거든요. 영국 냄새가 물씬 나는. 그리고 오늘 이 방송 오기 전에도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영국 작가 좋아하는 작가 누구냐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출판사 서평을 보는데 브렉시트 이후 영국 사회가 마주한 최대의 질문. 뭔가 어쨌든 이 책에는 어떤 그럼 영국의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 영국스러움, 영국 냄새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 찰스 디킨스가 영국의 대문호인 건 아시죠, 다들? 네.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랑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첫 문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첫 문장이 신은 죽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자이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캐롤의 첫 문장이 말리는 죽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문학 전통을 아는 사람은 이것부터 재밌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딱 알아차릴 수 있는 포인트일 수도 있겠죠. 네. 책을 왕따 당하는 좋아하고. 기분. 그래서 약간 저도 그 자기네들끼리만 생각했어요. 즐겁고. 이게 지금 영국의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코드를 알아야지만 조금 더 낄낄대고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수수께끼 같고 보물찾기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알면 알수록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한국 독자들은 그거를 잘 알아차리기 좀 힘들겠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은행을 갔을 때 그냥 사소한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어떤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지금 영국 사람이어야지 확 와닿는 그런 일일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읽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궁금해서 읽기는 했어요. 그 소개 문구에 자꾸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 뭐 이런 게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사실 뉴스로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되게 그냥 녹아 들어가 있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어떤 사안으로 막 확 오게끔 그런 식의 에피소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읽으면 그래도 느낌은 와요. 맞아요. 네. 또 영국 냄새 좀 나는 거예요? 네,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처음부터 네. 끝까지 영국 네. 냄새가 네. 나고 그 브렉시트 이후에 사회적인 분위기를 투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표현은 못하겠지만 뭔지는 알겠는 거예요. 저는 빌려주세요. 다시 왜냐면 전 약간 영국이란 나라에 대한 좀 그쵸, 좋아하잖아요. 로망이 있고 되게 좋아하잖아요. 다녀오셨고 또 어학연수도 네, 그러니까 다녀오셨고. 브렉시트 이전에 다녀온 저로서는 이제 이 이후의 영국이 어떤 모습인지 네. 전혀 네, 모르거든요. 너무 바뀌어서 냄새 못 맡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노래를 못 맡고 뭐야 이런. 그래서 되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이제 2018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한 6개월 정도 런던에 머물렀었는데 그때 TV, 라디오, 뭐 신문 온통 브렉시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체감하지 못하지만 영국인들에게 이 브렉시트는 엄청나게 큰 이슈이고 일상의 변화를 촉발시킨 사건이었던 것 같고 실제로 알리 스미스의 겨울을 읽어보시면은 이제 뭐 난민 문제라든가 경제적 위기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제가 세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크리스마스 캐롤 찰스 디킨스의 작품이 여기저기 많이 이제 코드로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첫 장면도 그렇게 따왔고. 근데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보면 크리스마스 전날 밤 유령이 스크루지한테 찾아와가지고 과거의 시점으로 이제 데리고 가잖아요. 네. 그 실제로도 이 앨리 스미스 작품에서도 주인공들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막 과거를 회상하는 신이 많거든요. 오. 만약에 네. 크리스마스 유령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과거의 어떤 한 시점으로 데려간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으신지 너무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게 궁금해지네요. 예. 약간 후회로 가득 찬 순간일 수도 있고 가서 환호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얘 뒤통수 팍 쳐가지고 너 그러면 너 그러면 안 돼. 뭐 한번 이런 그렇게 식으로? 해볼까? 아니 그때 왜 제가 커피가 식기 전에라는 영화 봤다 그랬잖아요. 네. 일본. 그것도 과거의 어떤 자기가 원하는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결론은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 그럼 있어요. 가서 두 눈 뜨고 지켜보라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뭐 행복한 사별을 곳으로 했다거나 가겠- 그렇지. 사별한 사람을 보고 싶다거나 뭐 이제 그런 시점으로 영화에선 돌아갔었는데 바꿀 수 없다라고 해야 합시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왠지 바꿀 수 있어야 더 재밌는 얘기들이 나올 것 그러면은 같거든요. 그럼 바꿔요. 왜냐면은 바꿔봅시다. 누군가의 가장 좋았던 시절보다는 누군가의 가장 후회하고 그렇죠. 그 예. 시절 듣는 게 더 재밌지 않아요? 뭐 저는 그건데 제일 기대돼. 참고로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중2 때보다 고1 때 광현이를 제일 쳐 죽이고 싶거든요. 왜? 고1 때가 제일 제가 봐도 얘는 쓰레기다. 오. 제일 뭐라고 해야 되지? 얘 참 미숙하다. 이런 것들이 참 고1이었던 것 같고 그렇게 이제 2학년이 되면서 후배들이 들어온 거예요. 또 이게 저희는 고등학교 과가 있었다 그랬었잖아요. 네. 아니, 영중과. 그러다 보니까 반이 잘 안 섞여요. 1, 2반 영중과 안에서만 섞이다 보니까 어쨌든 후배들과 교류를 학교에서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 라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대응되는 짝 후배, 짝 선배라는 개념을 학교가 만들어줬어요. 너가 얘 챙겨줘, 뭐 간식이라도 사줘 이런 식으로. 그걸 정하는 날이었죠. 당연히 모든 남자애들의 관심사는 얼마나 이쁜 짝 후배를 만나느냐였고. 남녀 그 합반? 네, 합반이어서. 같은 동성끼리는 안 해요? 무조건 이성끼리예요? 아니요, 이게 그냥 완전 랜덤이에요. 뽑기예요. 완전 뽑기. 뽑기. 그것도 성별 나눠서 뽑기가 아니라. 이걸 찍기로 했으면 더 재밌었겠다. 그러니까. 내가 쟤를 딱 찍어가지고 전 쟤랑 하겠습니다. 싸움 이러면 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러면? 재밌었겠어. 천생연분처럼 방석 끼끼끼 끌고 와서. 아무튼. 응. 그랬는데 저도 이제 당연히 친구랑 숙덕숙덕 대고 있었죠. 쟤 어떤 오늘 중에 이야기가 끝나긴 하다. 일부러 되게 길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라고. 그랬는데 다행히 그때 그 제가 숙덕숙덕 하던 여자애 중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전 속으로만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녕 뭐 잘 지내자 하고 들어오면서 예뻐. 이게 입 밖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가 그대로 여과 없이 나왔구나. 귀엽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뒷목 빨개지면서 내가 왜 그랬지 했던 순간.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게? 아직도. 나 그 정도 갖고? 어떤 네. 심정인지 알 것 같아. 그래? 이거 갖고 아직도?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미쳤었지. 그때 그걸 왜 그랬을까가 매일 생각나는 건 아니지만 맞아. 아무 가끔 개연성 기분 없이 좋게 훅 되는 떠오를 때. 이상하게 맞아. 갑자기 문득 떠오르면 막 미칠 것 같고 막 이런 순간. 생각해보니 저도 있기는 하네요. 그쵸? 밝힐 수 없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니까요. 미쳤지.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그 크리스마스 유령이 저를 그 순간으로 이렇게 데려가면은 저는 더 싫을 것 같아요. 저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요즘 주식 덕질을 한다 그랬죠. 내가 왜 태우 PD가 오늘 주식 이야기를 안 하나 했다. 아니, 제 요즘 덕질은 이제 주식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근데 주식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또 많을 거예요. 책도 그럼요. 좋아하시지만. 근데 주식책 사보는 거 아니에요? 제 주식책을 네.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샀어요? 또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제부터 좀 읽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2008년에서 2009년에 이 인생의 철호의 순간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었는데 그때 그거 아니었어요? 세계 그렇죠.
그 금융위기? 금리가 막 그렇죠. 금융위기가 오면서 모기지 일본 사태. 막 쓰나미가 막 있고 이러면서 막 확 떨어지고 막 갑자기 확 오를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 시기로 다시 가가지고 오 마이 갓. 투자를 굉장히 잘하고 싶어요. 그거 아세요? 뭐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일 때가 그 시기예요. 가서 우리 나름이 앨리 스미스의 훌륭한 작품 이야기다가 갑자기 산으로 가고 있네요. 하지만 재밌습니다. 이현 대표는 어떠세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았던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아 진짜? 근데 그때는 제가 먼저 대답을 해서 분위기를 확 다운시켜서 제가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참고 기다렸던 건데 저는 아빠가 살아계실 때로 가고 싶어요. 무조건. 예. 그래서 그때는 또 이제 뭐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제가 너무너무 침울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라는 게 있다면 모든 걸 다 주고서라도 아빠가 살아계실 때로 한번 돌아가고 싶다 이랬는데 너무 분위기가 다운되고 그 다음에 준비한 사람들이 얘기를 막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그럼 나도 뭐 할머니 돈 벌겠다 그러고 막 나도 할머니가 예뻐, 살아계실 이랬고. 때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주식 얘기하면 얼마나 사람이 그러니까 되게 많이 없어 보이네요, 제가. 아니 제가 분위기를 깨는 네. 아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되게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마음이 또 찡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대답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고 기다렸죠. 그러니까 저요? 네. 전 시간상 다음번에 이렇게 피할 수도 그러면 있네요. 누가 보면 생방송인 줄 아니, 알겠네. 저희 진행자 특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왜 폭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진행하세요. 저희 앨리 스미스의 겨울이라는 작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국 작가 책 좀 읽어보셨나요?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아까 광현 모르는 PD는 사이에 읽었던 작가가 영국 작가일 수는 있겠지만 그쵸. 그런 거는 모르겠고 영국 작가인 거 알고 본 거는 줄리안 줄리안 반스. 너무 좋아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였나 음. 않았단가 않는다. 두 번이나 읽은 책인데 감은 틀리지 않는다. 않는다. 네. 시대의 소음 등등을 쓴. 맞아요. 미술관 산책 같은 것도. 되게 네. 멋지시다 세 분. 저는 J.K. 롤링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제일 멋진 사람인데 아닙니까? 역시 영국 맞네. 해리포터 맞네. 아닙니까? 그렇네요, 진짜. 그렇네. 찐이네. 네, 1등이네요. 뭐 일본 출신이긴 하지만 가조이식으로도 영국 작가로 그쵸. 분류가 네. 되죠. 그다음에 맞아요. 이원 맥큐언도 있고.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런 걸 다 하세요? 너무 우리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말인 못 이원 대표랑 저 서로 쳐다보며 말인 못 짬짬. 우리라고 아니 여기서 아니. 우리에서 나는 빠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가 아니라 네. 이 정도 얘기했는데 수준 높다고 하니까 갑자기 네. 멈칫.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아니 이제 그래서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이제 잘 아시는 분들. 제가 다른 책 팟캐스트 들을 때 그런 생각 하거든요. 이렇게 수준 높은 얘기하는데 나는 맨날 뭐 쇼핑 언박싱 한다고.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다른 팟캐스트 들어보면은 되게 어려운 이야기도 많고 해석도 해주고 이러는데 네. 우리는 이 책 또 사셨네요. 너무 비싸다. 그리고 태욱 PD 옆에서 주식 이야기하고 있고. 하지만 이게 또 우리 팟캐스트의 매력이니까. 그럼요. 빠져 드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앨리 스미스의 다음 작품도 읽어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다 읽고 나니까 자꾸 더 뭔가 찾아보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는 소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전 그게 네. 궁금해요. 두 분이 다 읽어보셨다고 하니까 네. 한 줄 정도를 요약한다면 어떤 얘기를 좀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앨리 스미스 씨가? 이분은 정말 똑똑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현 시대에 대한 얘기를 되게 우아하게 돌려서 부드럽게 얘기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읽는 내내 뭐 부드럽고 따뜻한 글은 아니지만 다 읽고 나서 느낀 거는 이렇게 날카로운 얘기도 우아하게 할 수가 있구나. 이런 느낌이 컸고 저는 제가 이제 읽고 싶었던 이유가 그런 영국의 지금 현 상황? 뭐 이런 게 궁금해서였기 때문에 그런 게 더 눈에 들어왔는데 기억에 남는 문장 같은 거는 결국 또 따뜻한 문장 같은 거 그런 게 기억에 남아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읽고 나면 느끼는 게 많을 것 같은 소설이에요. 저도 비슷한 지점인데 결국 좀 다 읽고 나니까
사랑이 뭐지? 맞아.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의. 그러니까 저- 뭐 이웃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그쵸, 예. 남녀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질문이 좀 남더라고요. 읽어보세요, 태욱 PD님. 읽어보겠습니다.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여러 레이어가 단단하게 겹쳐 있는 느낌의 책이라서 한 번만 딱 그 진입장벽을 뚫고 가신다면 엘리 스미스라는 작가를 진정으로 만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진짜 다양한 코드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짚어드리면 그러니까 뭐 언어, 지역어, 코널어가 있거든요. 뭐 그래서 그 대저택의 이름이 체브레스예요. 네. 근데 그 뜻이 뭘까? 나중에 이제 그 소설 말미에 나와요. 아.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소피아가 알게 되는 과정이 또 나오는데 이게 앞에 이야기랑 다 깨맞춰지고요. 그리고 그 유령 머리 있잖아요. 네. 그 머리도 뭐 명확하게는 설명은 안 되는데 대충 끝에 가면은 아 이거겠거니 라고 또 추측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다 뭔가 테페스트리처럼 직조를 잘한 느낌이에요. 네, 우아하게 리온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책 사실은 이제 광현 PD와 태욱 PD가 읽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나눠야 되나 되게 좀 고민스러웠는데 생각보다는 좀 재밌게 저희가 얘기를 나눈 것 같아가지고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네. 두 분은 이 책 읽으실 겁니까? 안 읽으실 겁니까? 두둥. 이번 연도는 아니고 50대 전에는 읽어보고 싶어요. 오. 50대 전까지 기억할 수 있을까요? 뭐 듀이 같은 존재가 되면 되겠죠. 자, 태욱 PD는. 저는 일단 지금 읽고 있는 주식책이 끝나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빌려드려요? 네, 빌려주세요. 이제 좀 알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1부 마무리하기 전에 댓글 소개 하나만 좀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태욱 PD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 신데이스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요. 애플 팟캐스트로만 듣다가 구독자 수 말씀하시고 댓글 이야기하는 것 듣고 팟빵 구독도 하고 갑니다. 매주 잘 듣고 있어요. 책만 사고 잘 읽지 않아서 책 사는 것에만 진심인 그런 덕질하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리온 대표님 존경합니다. 매주 이렇게 책을 구매하시고 일상생활을 하시면서도 구매한 책들을 다 읽으신다니 저도 이젠 책 사는 것만큼 읽는 것에도 진심인 그런 책 덕질을 해봐야겠어요. 다음 주에는 어떤 책들을 소개해 주실지 궁금하네요. 다음 주에 만나요. 너무 부담스럽네요. 근데 저도 다 이분도 읽지 않는데. 책을 되게 잘 많이 사시는 사시는 것 분인가 같아요. 봐요. 네. 어쨌든 다음 주에 만나요. 이 말이 참 감사하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구독을 해주신다는 네. 뜻이니까. 신지스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이렇게 1부 마무리하고요. 2부는 매력적인 북유럽 그림책이랑 SF 그래픽 노블 다룰 예정이니까요. 2부도 꼭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안녕. 안녕. 7회 2부 시작했습니다. 1부에서는 책 33권 중에 11권 소개해드렸고 그중에 엘리 스미스의 겨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2부에서 2권을 다룰 텐데 먼저 아네테 멜렛의 키오스크로 이 부분 열어보겠습니다. 1부 마지막 부분에 북유럽 그림책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끝났는데 네. 리트비아에서 네. 태어나신 오. 작가님입니다. 사실 이거는 2013년에 이 아네테 멜리스 이분께서 만든 애니메이션이 원작인 그림 동화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여러분께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놀랍게도 유튜브가 아니에요. 전 유튜브에 없는 건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오. 유튜브에 없어요. 이거. 맞아요. 오. 귀한 거죠. 네. 그럼 어디서? 그냥 구글에다가 네. 영어로 더 키오스크 아, 치시면은 무료입니까? 무료입니다. 네, 무료예요. 와. 그 비메오라고 네, 하나요? 비메오. 네, 그 작가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영상이고 그 비메오를 그렇구나.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저희가 딴지 걸려고 한 건 아닌데 리트비아가 아니고 라트비아 아닙니까? 그쵸, 어머. 라트비아. 네.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인간적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인간적이에요. 험불하죠. 네. 세계여행 많이 안 다녀본 티 나죠. 매력 터져요. 네. 그래서 비메오에서 그 영상 공유해 주셔가지고 저도 보고 왔는데 그럼 다들 책으로는 안 보신 네. 거예요? 못 샀습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제가 관심 있으면은
여기저기서 조금만 들려도 크게 들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요새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눈엔 그렇습니다. 되게 많이 보여서. 아. 근데 보니까는 서점에도 많지가 않고 검색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리뷰가 많지 않은 거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건 아닌가 봐요. 제가 언제 한번 날 잡아서 리온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는 외국 작가나 뭐 이런 외국 사이트 네. 이거를 한번 탐험을 해봐야겠어요. 아, 되게 고급 정보들이 나올 것 같아. 그죠? 키오스크 그런가요? 네. 이 작품도 대표님 어쨌든 팔로우 인스타나 네. 뭐 SNS 팔로우하다가 맞아요. 알게 되신 네, 거잖아요. 네. 그 사실 그때 서재에 왔을 때 제가 잠깐 꺼내드려 봤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네, 그때 제 느낌에 선아 네. PD님이 그림책에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신다는 느낌이 있긴 했어요. 아니면은 제가 너무 많이 꺼내드렸어요, 책을. 둘 다인 것 같아요. 둘 다. 제가 이제 이 서사를 하면서 그림책에 눈을 떴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그림책? 글쎄 점점점인 시절이었거든요. 제가 두 아마 가지 느낌을 두 다 가지. 받았네요. 아, 네. 그때 놀러 오셨는데 이제 광현 PD님 빼고 다 놀러 오셨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팟캐스트가 뭐 어떻게 될지 네. 할지 말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을 때라 선아 PD님이 여기 또 언제 오실까 하는 마음에 막 갖다 주시죠. 이것저것. 네 책을 좋아하는 분을 만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제가 막 하다가 나중에 죄송하다고 하면서 계속 몇 권 더 꺼내드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 그래. 이 책도 저한테 보여주셨었구나. 네, 네. 아, 이거 보여주셨어요? 네, 잠깐 꺼냈는데 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책이 많이 밀려 있는 데다가 너무 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해서 슬쩍 이렇게 꺼내서 옆에다만 뒀었거든요. 저 책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 통해서 저분이 원래 단편 영화 찍으시는 전공도 애니메이션 전공하셨다고 그랬나? 전공도 맞습니다. 영화 쪽 전공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분인데 그 후에 이제 저 그림책을 내기 위해서 그 과정이 힘들었다 뭐 이런 글을 짧게 보고 관심이 생겨서 작년에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최근에 우리나라 판이 번역이 돼서 나온 거고 저도 그때 책을 사고도 너무 예쁘고 뭐 사랑스럽고 뭐 그 되게 기분 좋은 감정이 막 전달됐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제 놀러 오시는 분들한테 저 책을 꺼내서 보여줄 때 너무 막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저 책, 이 여자 너무 사랑스럽다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좀 주변에 선물할까 하고 다시 구매를 했었던 책이에요. 맞아요. 캐릭터가 귀요미예요. 그쵸. 키오스크 안에 낀 여자거든요. 일단 키오스크라는 단어가 또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사실 키오스크는 요새 너무 뭐 많이 이슈가 되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지만 왜 생소하냐면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키오스크 아니더라고요. 지금 정말 우리는 그 무인 이렇게 톡톡톡 눌러서 다 부셔버리고 싶은 그런 것. 왜 사실 제가 이 부수시죠? 책을 사러 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린 네. 이유는 그런 내용인 줄 알았어요. 아. 사실 제가 지금 키오스크 러다이트 운동 펼치고 싶은데 아, 저 그렇게 싫더라고요. 키오스크. 왜요? 왜? 젊은이도 싫어할 수가 이거- 있군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진짜 남녀노소 불문인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젊다고 어. 남들보다 이용에 좀 더 어려움을 안 겪을 수 있겠지만 절대 그게 편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게 시스템 자체가 나 가서 말 거는 거 힘들어 이거 너무 좋아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음. 대체로 젊은이들이라고 다 뭔가 그런 느낌은 아니다. 아. 너무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어렵다기보다는 많이 햄버거 가게 번거롭고 가면은 요즘엔 다 그 그쵸. 웬만해서는 그냥 다 이걸로 하라고 하니까. 그거 나도 좀 싫더라 그거. 그쵸. 어, 게다가 뒤에 누가 서 있으면은 좀- 그냥 잘못 눌렀어도 이거 먹어야지 이런 것도 있고 그렇구나. 애초에 잘 눌러지지도 않고 시간이 훨배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말로 주문한 것보다. 저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싫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예전에 어떤 할머니께서 너무 자존심 상한다는 말이 되게 그러니까. 되게 좀 생각이 많아졌었어요. 내가 지금은 어렵고 틀려도 그냥 이거 어렵다 뭐 나는 이거 좀 불편하다 이렇게 말하는 수준인데 그게 나이가 들면은 이게 어렵다는 걸 말하기도 어렵고 그게 자존심이 상하기까지 하는구나 이런 생각에 되게 생각이 많았었는데 사실 싫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도 뭐 어느 기계에 가도 항상 조금 몇 번씩은 헤매는 것 같아요. 그게 저희 엄마를 보니까 뭐 이 키오스크 문제는 아니라 핸드폰, 디지털 기기 같은 거를
관심이 좀 없으시기도 하겠지만 이게 익숙치 않다 보니까 물어본 걸 또 물어보고 맞아요. 또 물어보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왜냐면 자식들이 알려주다가 이제 짜증을 내잖아. 아 지난번에 얘기해줬잖아 이랬는데 거기서 되게 자존심 상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요즘 이해가 되는 게 예전 같으면 기계를 하나 사면은 설명서를 보고 막 만져보는 게 너무 즐거운데 요즘은 핸드폰은 그냥 전화 받는 전화요, 문자 보내는 문자요, 뭐 요거 외에는 쓰질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너무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음. 하지만 그러나 키오스크가 이런 이- 문제의식을 그렇죠. 가지는 동화책이 아니다. 아니다.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 잠깐 보니까 여기 키오스크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이제 버스 정류장이나 그쵸, 버스 지하철역에 정류장. 보면 가판대라고 그 가판대의 하던. 그런 키오스크네요. 네. 그걸 키오스크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 육각형 모양의 정자를 의미하는 터키어 오. 겠지. 겠지? 아까 라트비아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슬람 건축 용어라고 합니다. 알았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 여주인공이 키오스크에서 안에서 근무를 하는데 음, 한 가지 재밌는 컨셉은 여기서 그냥 살아요. 이게 여기 들어갔다가 거기서 뭐 무럭무럭 살이 쪄가지고 못 나오겠어. 나 여기서 쪘어. 이게 이걸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아니고. 그 컨셉이에요. 이분은 계속 여기서 살아요. 퇴근 후에도 샷다 내리고 그냥 그 안에서 자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몇 번 나오는 장면이 이제 가판대에서 주로 파는 게 신문이잖아요. 신문이 키오스크 밖으로 배달되면은 그거를 안으로 가지고 오려고 끙끙대는 장면도 한 2번 연속 나오더라고요. 애니메이션 보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큰 불만 없이 요새 직장인 치고는 되게 행복한 느낌으로 되게 일도 잘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거 좋아하지 하고 착착착 준비하고 그 사람이 줄 서 있으면 만족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어떤 사고로 인해서 키오스크가 갑자기 분리돼요. 쩌저적. 그래서 이 사람이 키오스크를 갑옷처럼 두르고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신나겠죠. 여태까지 키오스크에 갇혀 있었는데. 올가, 주인공 이름이 올가인데 올가가 평소에 계속 이렇게 원했던 거는 그거였어요. 이거를 벗어나서 석양지는 바닷가에 가고 싶다. 그래서 신문 안에 뭐 이런 잡지 같은 거에 그런 바닷가 사진 있으면 그렇게 오려다가 자기 키오스크 안에 붙여놓고 그러던 친구가 불의의 사고, 하지만 행운의 사고를 통해 둥둥둥 떠다니다 보니까 바닷가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살짝 이해가 안 가는 엔딩이지만 아주 만족스럽게 바닷가에서 이제 키오스크를 두고 장사를 합니다. 저는 이 엔딩이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광현 PD님이 얘기해 주는 게 훨씬 재밌네요. 흥미진진하게 그러게. 들었어요. 저 지금. 아, 정말요? 나도 이거 영상 봤는데 처음 들은 것처럼 빠져드네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림책을 저도 쭉 보고 있는데 이 도시에 있을 때는 그 위에 건물 꼭대기 그림이 다른데 이 친구가 이제 해변가로 가면서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바뀌네요. 네, 귀엽죠. 네, 매우 귀여운데 네. 아이스크림은 어디서 조달해 올까요? 저 궁금한 게 색깔도 바뀌나요? 도시에 있을 때 키오스크 색깔과 해변가에 있을 때 도시에 색깔이... 있을 때는 약간 회색빛을 띠고 있는 핑크인데 이제 해변가로 가니까 이렇게 조금 쨍한 핑크로 바뀌네요. 화려한 색감이. 핑크로 바뀌고. 네. 그리고 일단 표정이 달라요. 네, 그게 불만이 없다고 네. 하지만 도시에 있을 때랑 네. 해변에 있을 때 해변에 표정이 있을 때 정말 표정이, 달라져요. 네, 달라요. 리온 대표님, 저는 그 그림책을 못 읽어봐서 그런데 영상이랑 비교했을 때 좀 뭔가 다른 점이 있나요? 좀 어떤 부분이 더 부각된다던가. 저는 오히려 영상보다 그림책으로 봤을 때 그런 표정이라던가 색감이 훨씬 더 진하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작가님께서 영상 먼저 만들고 나중에 그림책을 만들어서 자기는 쉬울 줄 알았는데 거의 새로 그리다시피 하게 되게 힘들었던 작업이었다는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림풍이나 전체 흘러가는 스토리나 거의 같다고 봐야 되는데도 장면은 그림책이 훨씬 더 크게 와닿더라고요. 우리 왜 지난번에 했던 아버지와 딸도 애니메이션 먼저 만들고 나서 그쵸. 그림책으로 출간을 한 거 아니었나요? 그죠. 그죠. 그왜 두둑두둑인가. 맞아요. 기억나요. 그렇죠. 근데 광현 PD 왜 결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연성은 필요 없는 그림책이잖아요. 네. 근데 그림책에서 누가 생계 걱정을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꿈꿔왔던 곳에 왔으면은 키오스크 버려. 선베드에 누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들용 이거 교보문고 가니까 4세에서 7세용 네. 그건데 걔네들에게 얘들아 100세 인생 계속 노동해야 돼.
이런 걸 알려주려는 것도 아니고 얘는 왜 계속 키오스크에 있는 거지? 제가 봤을 때 광현 PD가 너무 많이 나이 들었어요. 때가 많이 묻었어? 마침 앞자리가 왜요? 3위로 바뀐 아니 거거든요. 저는 더 이 질문을 들으면서 더 그래 아직 순수하다. 정말 순수하구나 이렇게 왜냐면 생각했는데 저거 자체에 대해서 네. 저렇게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나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쟤왜 순수한 거 이래? 아닌가요? 이러면서. 왜냐면 애들은 어. 해변에 누워 있는 거를 바라지 않고 그냥 애가 해피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거를 왜 해변에 저렇게 고생했는데 해변가에서 쉬지 않을까? 이거 자체가 이제 사회의 어떤 제 주말인데 왜 안 쉬어? 이런 거. 그것까지 이제 생각한다는 거니까. 근데 저게 저는 우리나라의 4세에서 7세 그러니까 어린이 코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웠어요. 그러게요. 저거를 이해할 수 어린이들, 있나? 네, 그런 어린이들의 학습용 그림책이 아닌 한은 원래 어른들의 경험이 들어가서 훨씬 더 풍부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같은 마무리를 보고도 마지막 장면을 보고도 광현 PD님과 제 생각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어른들한테 훨씬 더 즐거움을 많이 선사해 줄 수 있어서 그림책은 어른들이 보라고 더 적극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저 책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아이들이 볼 만한 책인가? 그러니까 그 뭐가 나빠서가 아니라 어른이 봐야 훨씬 즐거운 책인데 굳이 왜 어린이 코너에 놨을까? 저 되게 궁금했어요. 저도 교보에 사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 어린이 코너에 막 어린이 책 빽빽한데 꽂혀 있어서 찾기도 힘들더라고요. 한국어판도 비슷하게 나왔나요? 저게? 같아요. 아예 똑같이 거의 같아요. 종이질도 네네. 저렇게 어. 앞에 구멍 나 있는 네. 그것까지도 거의 이건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친 후배들한테 선물하면 좀 그쵸. 괜찮을 네. 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정말요? 더 지칠라나? 계속 이래. 끝까지 이래라. 근데 사실 올가한테 은퇴는 없어. 키오스크는 삶의 터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본인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음. 맺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대신 올가는 옛날에는 잡다한 거를 팔았지만 이제는 아이스크림 해변가에서는 아이스크림. 남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아이스크림을 음.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변화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정말 이럴 때 세대 차이를 느껴요. 왜요? 광현 PD님 세대는 일에 대해서 저런 생각이 훨씬 많더라고요. 일을 대하는 자세가 네, 그리고 빠른 은퇴를 꿈꾸는 게 저 나이대의 그 일에 대한 자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파이어족이 저도 책으로만 마흔에 읽어서 은퇴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 치고 강현 PD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 저는 그쵸. 얘 파이어족 하려고. 아, 그래서 열심히 하는구나.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그러면은 빨리 저도 주식해야죠. 이 회사에서 일할 때가 10년 아니지. 빡세게 일하고 팟캐스트 지금. 컨셉을 바꿔야 할까요? 주식책 함께 읽어봐요. 뭐 이런 걸로. 근데 방금 리온 대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게 뭐 슬슬 지금 하면서 봤지만 좀 앞에 장면이나 문장마다 조금 본인의 경험이나 좀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나 시야에 따라서 생각할 거리들을 좀 던져주는 책인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읽고 뭔얘 계속 이래. 너무 난 이 책 마음에 안 들어가 아니라 책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이렇게 올가가 키오스크를 이제 나만의 공간 어떻게 보면 얘한테는 집이죠. 그 안을 이쁘게 꾸며놓는 전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무실 책상에 이렇게 뭐 덕지덕지 붙여두는 사람으로서 그럼 집이나 이렇게 본인만의 공간에 뭔가를 그렇죠. 붙여도 이렇게 꾸며두세요. 갖다 두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뭘로 저 꾸며두세요? 맥시멀리스트. 그래서 강현 PD 맥시멀리스트가 지금 됐어요. 책상에 생각이 안 나는데 뭘 붙여놓으셨지? 책상에 일단 프렌즈 오, 역시. 와. 엽서 같은 거 하나랑 어. 자석 같은 거 하나 그리고 또 프렌즈 레고 같은 거 하나 그러니까 그냥 잡동사니들을 다 갖다 놔요. 근데 여기서도 너무 광현 PD 성격이 보이는 게 나는 뭐 자석 같은 거 한 10개씩 붙여놓을 것 같은데 딱 한 개씩 붙여놓네요. 되게 다양하게 절제하는 한 개씩, 한 개씩. 맥시멀리스트네요. 그러니까. 그렇네.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거. 저 어떤 선배님이랑 간 라멘집에서 라무네? 라무네? 네, 그 사이다? 네네. 그거를 먹었는데 저는 그게 소다수. 처음 먹어보는 거였어요. 라무 제가 일본을 잘 안 가가지고 또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거 아직도 갖고 있어요. 빈병을. 이런 식으로 다람쥐 뭐 이렇게 모아두듯이 그런 식으로 내 공간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운다라는 그 이쁨이 여기에 되게 색깔로 잘 담겨 있어서 저 이 동화책 그림책 굉장히 즐겼거든요. 보면 강현 PD가 굉장히 섬세한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겪었던 경험을 잘 기억으로 이렇게 추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기리는 뭔가를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아. 물건이랑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아빠 말대로 하면 그냥 너는 못 버려서 탈이라 그냥 그런 나중에 건데 나중에 호도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올가에겐 해변 노을진 해변가였고 그런 것처럼 뭐 여러분들은 이런 음. 식으로 뭐 그런 거 있으세요? 꾸며두거나 힘들 때 이거 보면서 잠깐 힐링. 저거를 목표로 다시 또 힘내자 이런 거. 전 생겼어요. 뭔데요? 약간 다음 주에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계속 찔끔찔끔 샀던 게 바다 관련, 물고기 관련 책들이거든요. 제가 요즘에 보면서 어떤 힐링이 되는 게 바다에 이렇게 도시오브 영향인 것 같은데? 네, 기승전 도시어부. 네, 도시어부 덕분에 물고기 덕후가 바다. 돼가고 계시고. 네. 그래서 그 윤슬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멀리서 이제 바다 반짝반짝 비추는 그 풍경이 너무 좋아졌어요. 저는 물고기 그림 있죠. 그 물고기 도감. 그거를 사가지고 제가 이렇게 책상이랑 그 벽에다가 세워뒀거든요.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저희 물고기 도감책 예전 리스트에 있지 않았었어요? 넌 이름이 뭐니였나? 네, 그런 것들을 네. 그렇게 조금 사다가 이번 주에 굉장히 망설이다가 한 권에 20만 원도 넘는 책을 샀거든요. 너무 궁금하다. 궁금하다. 제가 책 산 걸 리스트를 넘기면 그 중에 PD님들이 고르시고 그걸 또 제가 골라서 맞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책이 픽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거 사고 일주일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도감이요. 네네. 근데 사실은 도감을 다루고 싶어도 어떻게 되지? 네네. 할 말이 없잖아요. 도시어부 말고는. 고래가 가는 곳이라는 책도 네네.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 그 맞아요. 책 이번 읽고 주에. 싶었거든요. 오. 이번 주인가요? 네. 리베카 긱스의 고래가 가는 네. 곳. 그 책 맞아요. 아직 안 읽어보셨죠? 네. 근데 괜찮으면 추천 바랍니다. 네네.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다 거기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바다 사진과 물고기 그림이 저의 힐링이에요. 그렇구나. 저는 편백나무. 히노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조그만 조각들이 네. 책상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좀 게을러서 못하고 있는데 수시로 물을 뿌려줘. 수시로 물을 그럼 뿌려서 향이 안 말라요? 뿌릴 때마다 향이 뿌릴 살아나요? 때마다 새로 향이 나니까 뿌려서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이제 코에 대고 이걸 막고 있죠. 이러면서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힘을 내서 녹음을 하자. 힘을 내자. 큐시트를 짜자. 저는 지금 제 사무실 책상을 보면은 뭐가 이렇게 책이 많이 쌓여져 있고 CD도 많고 막 이런데 제가 한 2, 3년 전에 굉장히 지쳐있을 때 책 프로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게스트 분께서 되게 뜬금없이 저한테 그림책을 하나 주셨어요. 이상은 뮤지션의 넌 아름다워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를 그림책으로 만든 책이었거든요. 그거 올려져 있는 거 봤어요. 근데 그 책이 저한테 굉장히 묘하게 계속 위안을 줘요. 그러니까 뭔가 자존감을 높이는데 이렇게 딱 볼 때마다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그 책이 갑자기 지금 버뜩 떠오르네요. 그림책을 막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정말 뜬금없이 아무 날도 아닌데 제가 생각났다면서 그 책을 작가님 통해서 저한테 전달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근데 그 내용이 마치 너는 충분히 너 존재로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냥 그 모든 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되 너무 낙담하지 마. 그런 메시지 받고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자석도 있죠. 뭐 포르투 자석도 있고 뭐 많은데 전체적으로 깔끔해요. 제가요? 네, 왜냐면 저랑 옆자리신데 거의 미니멀리스트라면 전 맥시멀리스트. 상대적인 거니까. 책상이 엄청 책상 자리 침범하세요? 침범은 안 합니다. 또 지킬 원칙이 건 있어요. 지키니까. 저는 또. 지킬 건 지키는 여자. 저는 그리고 이게 다 알아요. 어디 있는지. 물건이 많아도 다 자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요. 혼돈 속에 질서가 있는 거죠. 그럼요. 전 다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 그림책 이야기를 좀 돌아가면 올가가 사실은 되게 불행한 사건으로 그 도시를 떠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행복의 길을 걷게 되잖아요. 네. 좀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나 그때 겪었을 때는 너무 불행하고 힘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어떤 괜찮았네. 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을 때가 있지 않아요? 언제나 그런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책이 참 어른을 위한 그림책이라는 게 또 전 다시 한번 느껴졌었거든요. 우린 그거 겪잖아요. 경험하고 네. 깨닫게 되잖아. 진짜 어린애들은 이런 거 모르잖아요, 아직은. 그런 의미에서 40대 이상을 위한 그림책이구나. 다시 한번
왜냐면 지금 광현 PD 눈빛을 봤는데 딱히 공감하는 것 같지가 않아. 아니 이런 적이 없어요? 위기가 아니, 어떤 아직은 새로운 없나 기회가 봐. 돼? 한 왜냐면 5년 차밖에 안 최근에 됐어. 어떤 경험을 하고 되게 좌절을 했었는데 이제 아침서부터 계속 일이 꼬였어요. 그런 자그마한 날이 있죠. 것들이요. 꼬여요. 근데 어떤 시그널을 느낀 거죠. 아, 오늘 하루 진짜 조심해야겠다. 이거 쎄하다. 어김없이 그날 하루가 진짜 안 좋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리고 그게 지난주에 왜 뭐 저 컨디션이 안 좋았다. 백신 맞은 사람 앞에서 컨디션이 안 좋아요 했던 그날이었어요? 그게 그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녹음한 날. 아 이런 식으로 하루의 시작이 꼬여버리면 난 그거를 역전승 해내지 못하는 사람인가? 그런 식으로 좀 되게 좌절했었거든요. 그날의 경험 이후로. 아 그래서 아직 극복을 네, 못한 극복 거예요? 못한 거죠. 아. 올가와 같이 이런 어. 전환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뭐 그냥 그런 것들. 그래서 되게 동의 못하는 눈빛이었을 거예요. 내가 너무 그것도 읽어버렸구나. 아니 결국 마음가짐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쵸? 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그 왜냐면 비슷한 예로 제가 어제 하루가 되게 최악이라고 하면 최악일 수 있는 게 이제 새벽 생방 때문에 아침에 나오면서 도로에서 약간의 실갱이가 좀 있었어요. 사실 제 잘못이 아닌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또라이를 만난 거죠. 운전 중에. 운전 중에 좀 그래서 너무 심장이 이제 벌렁벌렁 거리는데 생방 시간이 있으니까 또 굉장히 급하게 정신을 차리고 회사를 와서 하는데 이제 코인이 막 바닥을 치는 거예요. 코인이 막 그 마이너스 50%까지 막 이렇게 반타작이 막 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잠깐 리온 대표님의 저 허망한 눈빛. 어디다가 눈길을 둬야 할지 모르는 저 표정 여러분도 같이 보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딱 광현 PD처럼 아 큰일 났다. 나의 어떤 오늘 하루의 기운이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40이 돼서 좀 좋은 건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조금 관망? 내 일이 아니고 내가 마치 제3자의 일을 보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게 돼요. 메타인지인가요? 네, 막 이렇게 이러면서 이 부정적인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꿔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긍정적인 시그널을 찾아요. 그러면 아 그래 이렇게 떨어졌을 때 더 사는 거야. 추가 매수. 더 들어가야 돼. 물타기를 해서 그 평균가를 낮춰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럼요. KPD한테 주식은 삶의 철학과 그리고 심지어 그 아침에 일어난 그 실갱이조차도 아, 저 사람이 상대가 나를 쫓아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기쯤에서 마무리된 걸 감사하게 생각하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남은 오후 시간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긍정적인 일이 일어난다기보다는 내가 나를 코인이군요, 답은. 출감해서구나. 아닙니다. 코인 하지 마세요. 아주 피폐해집니다. 와, 우리 아네트 멜레스의 키오스크 그림책 갖고 진짜 다양한 이야기를 했네요. 아유, 재밌었습니다. 저희 다음 책으로 넘어갈 시간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 책은 로이스 로리가 쓰고 크레이그 러셀이 그린 그래픽 노블 기억 전달자입니다. 원제는 더 기버죠. 이 영화가 있죠. 네. 제 기억으로는 2014년에 더 기버 기억 전달자라는 타이틀로 영화로도 나왔었고 이 로이스 로이의 기억 전달자는 진짜 유명한 SF 작품이에요. 저도 한 7, 8년 전인가 이 책 읽고 이제 리온 대표님께서 그래픽 노블로 사셨다고 해서 집에 가서 책을 좀 찾아서 다시 읽어봤어요. 역시 와 수작입디다. 다시 읽어도 그때 그 강렬했던 감동이 고스란히 다시요? 전해지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이거 읽었을 때 눈시울을 여러 번 붉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좀 끝장면에서 다시 마음이 뭉클했어요. 저는 이게 청소년 소설에 속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제가 이 책을 알았을 때가 뭐 20대 중반 그쯤에 알았었거든요. 이게 아마 그 전에 나왔을 거예요. 제가 1993년에 나온 책이에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뭐 이때 나왔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모르겠고 그때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청소년 책이라 뭐 그렇게 흥미를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었을 때 당시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나 봐요. 저는 이런 디스토피아 소설 중에 멋진 신세계나 시녀 이야기 이거는 굉장히 강렬했거든요. 이거는 별로 기억이 없었고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이 이 작가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크레이그 러셀. 네. 이걸 각색을 하고 그림을 그리신 분이 그래픽 노블 쪽에서 상도 여러 번 받으시고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뭐 헬보이 시리즈 굉장히 유명한 거 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걸로 한번 볼까 했다가 저는 정말 혼자 봤는데 두 손을 꼭 쥐고 너무 좋다. 그 정도였어요? 네, 너무 좋아서 오. 영화도 찾아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제 시간을 저렇게 쪼개 쓴다고요? 잠을 안 자면 돼요, 잠을. 영화는 그 웨이브인가 하여튼 어플에서 네. 거의 2배속으로 돌려봤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첫 장면만 좀 보다 보니까는 저는 영화보다는 이게 훨씬 더 감동 그래픽 있는 노블. 그래픽 노블이 그러면은 그래픽 노블 대 소설. 그래픽 노블이요. 정말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소설을 너무 옛날에 읽었었고 이 그래픽 노블을 읽고 너무 좋아서 다시 소설을 찾아 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시각적으로 보여질 때 사람을 제한할 때가 있는데 저는 이 그림 자체가 저의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을 다 건드려준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오히려 글로 읽을 때보다 이게 제일 그래픽 노블이 가장 좋았어요. 저에게는. 오, 저는 서점 가서 이거 그래픽 노블이 있길래 근데 또 목동점 기준으로 귀한 책인가 봐요. 한 권 재고가 있는데 그걸 어딘가에 갖다 두지 않고 직원에게 문의를 해야만 받아볼 수 있어요. 창고 가서 꺼내주더라고요. 귀한 책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봤는데 저는 뭔가 느낌이 안 왔거든요. 뭐냐면 일단 그래픽 노블이고 SF니까 되게 방대한 내용을 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글자도 되게 작고 그림체도 뭔가 나를 쏙 빨아들이는 그림체는 아닌 느낌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는 너무 좀 정극 같은 참 그림 자기 세세하게 잘 그리는 걸 뽐내나 클래식 같은 느낌? 예를 들어 저번에 몇 화 전인가요? 바늘땀 네. 그거 빌려주셔가지고 제가 읽었을 데이비드 때는 스몰의 바늘땀을 읽었을 때 어떠셨어요, 이거는? 저는 저 되게 끊어서 읽게 될 줄 알았어요. 저거 너무 좀 어두운 내용이 슬픈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일단 두껍기도 두껍고 그래서 나 이거 몇 번에 끊어 읽겠구나 하고 살짝 무서워서 미루고 있다가 어느 날 밤에 그냥 잡았는데 앉은 자를 진짜 15분 만에 그냥 후루룩 읽었어요. 저 그림체가 나를 쏙 빨아들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저한테는 그런 그림체가 아니어서 어떻게든 몇 장면이라도 보려고 하다가 또 서점에선 서서 봐야 되는데 글자는 작고 뭔가 집중이 안 되는 그림체라고 저한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 뭐 대충의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이게 이제 미래 사회의 한 마을에 11살 소녀 조너스가 부모님이랑 여동생이랑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조너스가 살고 있는 마을은 고통이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거를 다 똑같이 만들어놔요. 그리고 이제 원로 사회가 이 구성원들의 삶을 1부터 10까지 철저하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답답하다. 그러니까 뭐 피부색이나 언어 이런 차이도 없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원해서 뭔가를 선택할 수가 없는 사회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직업을 선택할 수도 없고 배우자도 선택할 수 없고 모든 건 마을의 원로인들이 이제 나를 위해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제 짜여진 각본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통제 사회인데 12살이 되면 마을의 소년소녀들한테 직위가 이제 부여가 돼요. 기념식을 하는데 네. 뭐 이제 배태우 PD는 주식 전문가가 되어라. 그다음에 우리 광면 PD는 배를 좋아하니까 뭐 조선업에 종사여라. 뭐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직위를 주는 건데 이 조너스한테는 뭔가 이렇게 직위를 안 주고 계속 19번인데 19번만 스킵하고 호명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직위를 부여받고 그다음에 이제 조너스가 무대 위로 올라가는데 이 소년이 기억 보유자로 선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보유자가 뭐냐면 이제 그 기억 보유자는 그 마을이 아니고 온 세계의 기억과 감정을 기억하는 너무 아카이브 하라는 힘들겠다. 거예요. 그 사람만 유일하게 그 기억을 가질 수 있는 보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너스가 스승인 기억 전달자 더 기버 그 스승을 만나서 하나씩 기억을 이제 전수받는 이야기인 거예요. 색깔이라든지 색깔도 모르는 무채색이 세계더라고요. 이 설정이 뭐 색깔, 고통, 즐거움, 뭐 전쟁, 굶주림 그리고 사랑 이런 거를 배우면서 어떻겠어요, 여러분? 완전히 자기가 알던 세계가 아닌 거죠. 붕괴가 되고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되면서 조너스가 엄청난 선택을 하게 돼요. 이제 그건 이제 스포일이 될 텐데. 와, 너무 그렇죠. 끌린다. 여기까지만 하면 네, 되죠. 네. 엄청 끌린다. 엄청 보고 싶네요. 네.
전 사실 이 줄거리가 굉장히 단순하고 정말 청소년들에게 좀 더 적합한, 그러니까 어른들이 읽기에는 좀 더 복잡한 장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번에 그래픽 노블을 읽으면서 이렇게 단순해도 뭐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는 정말 훌륭한 작품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읽으니까 물론 뭐 7, 8년 전에도 어른이긴 했지만 여러 가지 갈등의 모습이라든지 제가 또 이제 경험한 것도 더 많아지고 이러니까 그 설정이 류현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새롭게 생각할 지점들이 더 많아진 것 같은 거예요. 되게 얇은데 절대 가볍지 않은 책이에요. 맞아요. 묵직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죠. 문제네요. 왜 문제죠? 여기를 와서 이렇게 녹음을 하다 보면 네. 자꾸 말씀하시는 이 다루는 책들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흔들리지 마 배태욱 PD. 이게 아닌데 제 컨셉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두 분이 아마 어쩌면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셔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상 이렇게 펴보면 뭐야 그 정도 아닌데라고 네.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되게 걱정하지 마세요. 안 읽고 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네. 굉장히 읽고 싶다. 걱정이 되는구나. 네. 근데 태욱 PD가 좋아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기억과 망각이라든가 네.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네. 상반된 개념들이 다 이렇게 등장하고 각자 뭔가 문제의식이 있는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다 건드려주는 거죠. 맞아요. 네. 다양하죠. 네. 광범위하게. 네. 그 저도 저 그림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제가 일부러 영화를 본 이유가 이제 색을 보지 못하고 색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궁금해서 봤는데 흑백으로 나와요, 영화가. 근데 여기는 이 색을 인지하지 못하는 게 그 블랙 앤 화이트의 흑백이라기보다 약간 블루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서 가끔씩 컬러가 나오는 게 그 여러 가지 감정이 들게 해요. 보시면은 저 그림체로 이렇게 사람을 울렁울렁하게 하는 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영화도 저렇게 색깔을 저런 식으로 썼나요? 영화 자체도? 아예 흑백으로 만들었고 이제 주인공이 컬러를 보는 장면에서만 컬러가 컬러를. 들어가고 컬러의 의미가 있나요? 왜 우리 지난번에 빨강 그런 거 했었던 것처럼. 물론 그 작가님은 의도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사람들을 통제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예요. 색깔도 보지 못하는 게. 그런데 이 주인공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조너스가 처음 인지하게 된 색깔이 무슨 색깔인 줄 아세요? 빨강이에요. 사과. 사과. 네, 어느 날 그러니까 뭐 선악과 그런 거예요? 뭐 그냥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빨강의 빨강의 역사 역사할 때. 다뤘었잖아요. 빨강이 정말 그 되게 가장 기원이 되는 지배적인 컬러라고. 면에 빨갛게 사과가 그려져 있네요 또. 그렇죠. 되게 뭔가 말렙 찍은 사람들끼리 통하는 느낌. 빨강이 그렇지 빨강이지. 너 아는구나. 우리 뭐 배웠잖아. 이런 느낌. 우리 빨강의 역사 빨강인가 다뤘잖아요. 봐요. 한번 이렇게 또 연결시켜 보는 거죠. 저는 우리 지난 1부 때 앨리 스미스의 겨울 다루면서 크리스마스 이야기했잖아요. 네. 여기서도 조너스가 그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억을 전달받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좀 뭉클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왜 크리스마스에 대한 유독 애틋한 그러니까 그런 그 경험이나 장면을 그런 게 보면서 있어서? 조너스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말하면 스포가 될 것 미안합니다. 같아서. 아니. 여기까지, 그냥 여기까지. 그건 아니에요.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까지. 그래서 저는 태욱 PD가 이 작품 좋아할 것 같으니까 그래픽 지금 노블이든 너무 훌륭할 게 소설이든 그래픽 노블 네. 아마 한 2시간이면 읽을 것 같은데요. 저 금방 읽어요. 금방 읽고 네. 저는 정말 제가 그래서 검색해봤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읽히고 어른들은 얼마나 읽었을까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큰 관심이 있던 작품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어른들에게 이 책은 정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었어요. 저는 이 책 읽고 나서 조카들하고 나중에 꼭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됐어요. 이 그래픽 노블은 지금 최신 최신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작년쯤 나왔나. 작년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2020년 3월에. 네. 그렇구나. 그리고 원작은 1993년에 네.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원작 소설가인 로이스 로이가 1937년 하와이 출신 작가시더라고요.
할머니시죠. 할머니시죠. 음. 아동 청소년 문학의 대가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동 청소년 문학상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상이 뉴베리상인데 네. 그 상을 2번이나 타셨대요. 대단하신 네. 분이구나. 대단하신 분이랍니다. 자, 오늘 저희 2부에서는 2권 살펴봤는데요. 아네테 멜렛의 그림책 키오스크와 로이스 로리가 쓰고 P. 크레이그 러셀이 그린 기억 전달자 살펴봤습니다. 문 닫기 전에 댓글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이드 좋아하는 10대 간결하게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진짜 10대일까요? 그러니까 나도 그게 궁금해. 저도 궁금했어요. 왜냐면 제가 조이드를 10대 때 갖고 놀긴 했어요. 조이드가 뭐예요? 조이드 조립 로봇이에요. 지금도 나오나요? 지금도 나와요. 너무 궁금하다. 조이드 좋아하는 10대님은 본인이 10대인지 나이가 연령이 어떻게 되시는지 댓글을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니말구님이 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어머, 아님 말구예요. 좀 말고. 신기하다. 제 인생의 모토인데. 독서 팟캐스트를 찾아 헤매다 알게 됐습니다. 그림책 많이 소개해 주셔서 관심이 컸고 소개해 주신 책은 주문해서 읽어보려고요. 책 소개도 좋고 젊으신 분들의 생각들도 엿보면서 많이 배우고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진행해 주세요. 젊은 분들의 생각이라니. 그 아님 말고님이 말고님이 70대일 수도 있잖아요. 연령을 또 알려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저희보다는 연배가 높으신 청취자신 것 네. 같아요. 꼭 좀 댓글을 다시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보니까 그림책 소개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좀 한동안 배태욱 PD를 앞세워 매주 그림책을 좀 소개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네. 네, 저희 배태욱 PD가 또 국문학도 출신 아닙니까? 책 읽지 않는 국문. 하지만 이거 그림책은 귀하네요. 사랑하는 그림책을 컨셉으로 사랑하는. 한번 다음 네, 주에 알겠습니다. 저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오네요. 자, 그러면 다음 댓글 광현 PD가 읽어주세요. 네, CZPS77님. 77의 비밀을 우리 아직 풀진 못했죠? 네. 77년생. 77년생. 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뿐 네. 댓글을 안 남겨주셨어요. 어른들이 울기 위해선 고래옷장이 필요하다는 현실이 좀 슬프네요. 어쩌면 고래옷장은 공간이 아니라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고래옷장 같은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퍽 쓸쓸하지만은 않겠다 싶어요. 저 이 우와. 리플 보고서 정말 그러게. 이것도 두 손을 꼭 쥐었잖아요. 저희의 어떤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감동적인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같이 네. 이제 만들어가는 거니까 네. 이런 댓글 언제나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10337207님. 책 이야기도 재미있는데 다른 분들의 댓글도 재미있네요. 책에 대한 조예가 깊으신 분들 같아요. 저도 책 좀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갑니다. 저랑 비슷한 생각인데요. 아니 제가 있어요. 1033-7207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음 분 슬픈 찐감자님이시네요. 저녁 운동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책 이야기도 재밌고 지루한 운동마저 즐거운 시간으로 바꿔주네요. 사고 싶은 책이 생긴다는 게 저에겐 기적 같은 일인데 네 분 덕분에 서점을 기웃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 같은 분이 또 계시네요. 저희 그 기획 의도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구독자 수가 그 음지에 계시는 분들이 좀 다 이렇게 위로 수면 위로 좀 올라와 주시면 더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어둠 속에 등대 같은 역할을 그럼요. 해주니까. 전 욕심이 있어요. 네? 구독자 수가 많아져서 네. 저는 이렇게 책에 관심이 있는 어떤 그 CEO 같은 큰 손분들이 저에게 협찬이 들어오는 날까지 전 꿈이 있어 해서 대단 I have a dream인가? 난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약간 이런. 협찬이 좀 들어와서 이제 같이 즐겨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선물도 좀 드릴 수 있고 이런 팟캐스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럴 거면 서점은 살 걸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